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우리나라 상위 0.1% 유튜버는 1년에 과연 얼마를 벌까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웬만한 중소기업 연매출에 가깝습니다. 정답은 평균 49억 3천만 원, 거의 50억 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이 유튜브 세상의 돈 이야기, 크리에이터들의 경제학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누가 얼마 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팬심이 곧바로 돈이 되는 슈퍼챗이라는 그 독특한 문화,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소득 양극화의 현실, 또 수십억을 버는 만큼 따라붙는 세금 문제까지 유튜버라는 직업의 빛과 그림자를 아주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맞아요.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화려한 숫자에 가려진 유튜버 생태계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고 이 새로운 직업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의미를 짚어보는 거죠. 자, 그럼 그 50억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판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시장이 얼마나 커졌는지 보여주는 데이터가 정말 폭발적이더라고요.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유튜버 수가 2019년에는 한 2,700명 정도였는데 네. 2024년에는 34,800명이요. 5년 만에 12배가 넘게 늘어난 거예요. 인구만 늘어난 게 아니죠. 1인당 평균 수입도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약 7,100만 원이니까요. 숫자만 딱 보면 와, 유튜버 하면 다들 잘 버는구나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그 함정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정말 놀랐는데 이건 뭐 부익부 빈익빈을 넘어서 그냥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았어요. 먼저 맨 꼭대기 피라미드의 정점부터 보죠. 2023년 기준 상위 0.1%. 단 24명이 벌어들인 연평균 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49억 3천만 원. 이게 3년 전보다 2.5배나 늘어난 액수라면서요? 네, 성장세가 정말 무섭죠. 범위를 조금만 더 넓혀서 상위 1%, 한 340명 정도로 봐도요. 연평균 수입이 13억 원이 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상위 10%가 전체 유튜버 총 수입의 절반 이상, 정확히는 50.4%를 가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절반 이상이요? 그러니까 10명이 전체 파이의 반을 먹는 구조라는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건 마치 소수의 A급 스타 배우들이 영화계 전체 수입을 좌우하는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 같네요. 저는 유튜버라는 플랫폼이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오히려 승자 독식 구조가 더 심화된 형태인 건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플랫폼의 특성상 성공한 채널에 구독과 알고리즘 추천이 막 집중되면서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반면에 하위 그룹의 현실은 정말 딴판입니다. 하위 그룹은 어떤데요? 하위 50%의 2021년 기준 연평균 수입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래도 몇백만 원은 되지 않을까요? 40만 원이었습니다. 네. 월 40이 아니고요. 연 40만 원이요? 네, 연 40만 원이요. 물론 이제 자료에 나온 최근 데이터로는 약 2,400만 원으로 꽤 오르긴 했지만요. 그래도 상위 그룹과의 격차를 생각하면 와,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도 아니네요,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수십억짜리 성공 신화 한편 뒤에는 최저시급은커녕 컨텐츠 제작비도 못 건지는 수천 수만 명의 유튜버가 있는 셈이죠. 그야말로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연령대별 데이터에서도 좀 흥미로운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억대 수입 남성 유튜버는 꾸준히 30대가 가장 많았는데 여성의 경우엔 2021년에는 10대, 20대가 주력이었다가 2023년에는 30대가 역전을 했어요. 가장 많은 그룹이 됐는데 이건 시작이 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신호로 봐도 될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젊은 세대의 어떤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톡톡 튀는 캐릭터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콘텐츠를 꾸준히 그리고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채널을 거의 사업체처럼 운영하는 노하우가 더 중요해진 거죠. 단기적인 인기를 넘어서 장기적인 커리어로 접근하는 30대의 경험과 전문성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유튜버의 수입 구조를 보면 광고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지점에서 슈퍼챗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 생태계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 같았어요.
자료에 나온 한 게임 유튜버 사례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아, 그 설에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반년 넘게 고생해서 구독자 1000명을 모았는데 광고 수익은 월 10만 원이라. 그래서 접을까 고민했다는 분이죠. 네, 바로 그분이요. 그런데 라이브 방송 중에 특정 게임사를 비판하는 발언을 좀 강하게 했더니 그날 하루에만 슈퍼챗으로 32만 원이 터졌다는 거예요. 한 달 광고 수익의 3배를 하루 만에 번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슈퍼챗은 시청자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돈을 쏘는 일종의 실시간 후원금 제도입니다. 최소 900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보낼 수 있고요. 유튜브가 수수료로 30%를 가져갑니다. 시청자 입장에선 뭐랄까 좋아요 버튼 누르듯 가볍게 내 팬심을 표현하는 거고요. 유튜버는 후원한 사람의 아이디를 즉석에서 불러주면서 소통하는 거죠. 팬심을 수익으로 직결시키는 아주 강력하고 즉각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액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한 먹방 채널인 김해꼬마 TV는 1년간 슈퍼챗으로만 7억 원 이상, 정치 시사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는 약 6억 5천만 원을 벌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상위 10위권 채널은 전부 슈퍼챗으로만 연 2억 5천만 원 이상씩 벌고 있었어요.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납니다. 한국의 슈퍼챗 시장이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요? 전 세계적으로는 가상 캐릭터를 내세운 버추얼 유튜버, 이른바 버튜버들이 슈퍼챗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한 버튜버는 1년에 20억 원 넘게 슈퍼챗을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정치 시사 채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한국 슈퍼챗 수익 상위 10위권 안에 4곳이 뚜렷한 정치색을 띤 채널이었어요. 보수 성향 채널도 있고 진보 성향 채널도 골고루 있었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사회의 높은 정치적 관심 혹은 갈등과 불만이 그만큼 크다는 걸 방증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대변해주고 때로는 기존 언론이 다루지 않는 이야기를 해주는 채널에 후원을 하면서 일종의 대리만족과 심리적 위안 그리고 소속감을 얻는 거죠. 일종의 확증 편향이 후원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군요. 확증 편향이라는 게 결국 내가 믿고 싶은 정보만 찾아보고 내 생각을 확인받으려는 심리잖아요. 그 과정에서 돈을 지불하면서 나는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야. 내 신념을 위해 투자하고 있어. 뭐 이런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우려하듯이 이런 구조는 더 자극적이고 편향된 콘텐츠 제작을 부추기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남성 혐오나 여성 혐오 같은 젠더 갈등을 주제로 수천만 원의 슈퍼챗 수익을 올리는 채널들도 생겨났다고 하죠. 여기서 궁금한 게 유튜브의 자체 규제는 없나요?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 콘텐츠에 붙는다는 노란 딱지 같은 거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딜레마죠. 선정성이나 혐오 조장 등으로 광고 게재가 제한되는 노란 딱지를 받으면 광고 수익은 끊깁니다. 하지만 슈퍼챗을 받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그래요? 네. 즉 유튜브는 광고주로부터는 채널을 보호하지만 시청자의 직접 후원까지 막진 않는다는 거죠. 자료에 나온 가로세로 연구소의 경우 노란 딱지를 수시로 받았음에도 누적 슈퍼챗 수익이 18억 원을 넘는다고 하니까요.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와,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막혀도 팬들의 직접 후원만으로 수십억을 벌 수 있는 구조라는 거네요. 이건 정말 거대한 시스템의 허점이자 표현의 자유와 유해 콘텐츠 규제 사이에 아주 복잡한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다루기 힘든 영역이죠. 이렇게 상상도 못할 돈이 오가니까 당연히 국세청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그럼요. 국세청장이 직접 신년사에서 고수익을 올리면서 교묘히 세금을 은닉하는 유튜버를 콕 집어 언급했을 정도니까요. 지금도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사 범위도 단순히 유튜브 광고 수익에만 그치지 않는다고요? 네, 기업 협찬, 개인 후원금은 물론이고요. 해외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외화 수입까지 말 그대로 탈탈 털고 있습니다. 탈세 수법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요. 동영상 강의를 팔고 그 수익을 차명 계좌나 가상화폐로 숨기거나 일하지도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인건비를 빼돌리는 등 수법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국세청의 칼날이 매서워지니까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 정말 절실하겠네요. 마침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 세무법인 자료가 있었는데 여기에 정말 크리에이터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정보가 있더라고요.
아, 바로 사업자 등록 코드에 관한 이야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세무서에서 유튜버를 분류할 때 크게 두 개의 상자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첫 번째 상자는 미디어 컨텐츠 사업자. 직원을 고용하고 스튜디오 같은 장비나 시설을 갖춘 좀 더 회사 형태에 가까운 크리에이터들이죠. 이들은 부가세 과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럼 두 번째 상자는요? 두 번째 상자는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입니다. 말 그대로 노트북 하나 들고 혼자서 활동하는 대다수의 크리에이터들이죠. 이들은 보통 면세 사업자로 분류돼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 두 번째 상자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혜택에서 소외돼 왔습니다. 바로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이요. 잠깐만요. 그럼 똑같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도 사업자 코드 하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스타트업에게 주는 그 엄청난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바로 그게 낡은 규제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오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였던 거죠. 혼자 일하는 사람은 창업이 아니라 그냥 프리랜서라는 낡은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료에 나온 한 세무법인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노트북으로 일하는 1인 창작자나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법인이나 하는 일의 본질은 똑같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쉽지 않았죠. 하지만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조세 소송까지 갔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법원이 두 사업자 코드 모두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으로는 동일한 업종이니 1인 창작자도 창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소송 승리가 아니에요.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1인 유튜버들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길을 열어준 그야말로 게임을 바꾼 판례인 거죠.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누군가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수많은 창작자들이 권리를 찾게 된 거네요. 이 정보는 정말 널리 알려져야 할 것 같아요. 혹시 그 외에 또 기억해둘 만한 꿀팁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있죠. 첫째, 만약 카메라나 컴퓨터, 조명 같은 장비 구매가 많다면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과세 사업자, 아까 말한 첫 번째 상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널이 좀 커져서 PPL 같은 광고 의뢰가 들어올 것 같다면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아예 광고 대행업 코드를 추가해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걸 깜빡하고 나중에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 나중에 광고 대행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기존 사업자의 업종을 추가하기보다는 아예 광고 대행업으로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업종 추가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지만 신규 등록은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아서 또다시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런 차이가 있군요. 정말 알아두면 돈 버는 정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집자나 작가 등을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면 4대 보험료 부담은 좀 있지만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파봤네요. 정리해보자면 오늘 우리는 유튜버라는 세계가 한쪽에서는 수십억 원의 신화를 쓰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최저시급도 벌지 못하는 대다수의 현실이 공존하는 극심한 양극화의 장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팬심의 지표인 동시에 때로는 사회적 갈등의 축소판을 보여주는 슈퍼챗이라는 강력한 수익 모델도 분석해봤죠. 동시에 이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창작자들은 이제 단순한 콘텐츠 제작자를 넘어서 세금까지 꼼꼼히 챙기는 사업가로 진화하고 있고요. 과세 당국 역시 이 새로운 경제 영역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자료에서 해외에서는 가상 캐릭터인 버튜버가 슈퍼챗 시장을 휩쓸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정치 시사 채널이 강세라고 했잖아요. 만약 이 두 흐름이 결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력적인 가상 인플루언서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평론가가 되는 날이 온다면 우리는 과연 정보를 어떻게 소비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공론에 참여하게 될까요?